그럼 게임, 이른바 전자오락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역사상 최초의 전자오락은 1950년 요세프 케이츠가 캐나다 내셔널 박람회 출품을 위해 개발한 4m짜리 기계장치 버티 더 브레인이라는 틱택토 게임입니다. 틱택토는 서양 오먹이다 생각하면 쉽습니다. 버티는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해석해보면 똑똑한 친구 버티 정도 되겠네요. 컴퓨터 버티와 틱택토 게임을 하는 컨셉으로 난이도 설정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게임인데 정말 똑똑하다고 할 만하죠. 비디오 게임의 아버지라고 하면 보통 놀란 부시넬과 미야모토 시게루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전자오락이라는 개념을 처음 선보인 사람은 핵물리학자인 윌리엄 히긴버썸입니다. 히긴버썸은 아인슈타인이나 오펜하이머와 함께 핵폭탄을 연구한 맨하탄 프로젝트의 일원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히긴버텀은 1958년 브룩헤이븐 연구소라는 미국 원자 핵 물리학 연구소에서 최초의 전자오락을 발명해냅니다. 당시 핵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오명을 쓴 컴퓨터에 대한 인식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게임 명칭은 테니스 for Two였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의 전시용 오락거리였죠. 이후 1962년 미국 MIT 연구소에서 스티븐 러셀이 스페이스 워를 개발합니다. 최초의 슈팅 게임이자 최초의 컴퓨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상업적으로 출시되는데 이것이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 출시된 사례입니다. 이 때문에 스티븐 러셀이 최초의 게임 개발자로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테니스4는 사실 조용히 사라졌는데 스페이스4는 실제로 인기를 끌었거든요. 최초로 모니터 장치를 이용한 비디오 게임이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게임을 접한 세대는 게임을 상식으로 받아들였고 게임 개발자를 장래 희망으로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아타리를 창업한 놀란 부시넬입니다. 아타리는 닌텐도 이전에 세상을 지배했던 게임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부시넬은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게임 회사를 차리게 되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영상 처리 장치를 활용한 게임의 특허는 오히려 랄프 베어가 인정받습니다. 1972년이었죠. 그러나 랄프 베어는 놀란 부시넬에 가려져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랄프 베어가 특허에 대한 침해로 부시넬과 소송전을 가지게 되는데요. 상당한 금액인 70만 달러의 합의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랄프는 게임 산업의 미래를 밝게 보지 않은 것이죠. 그냥 유행 중 하나로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저작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랄프 베어는 이를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1972년 미국 아타리에서 퐁이라는 탁구 게임을 개발하게 됩니다. 퐁 게임을 시작으로 아타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최초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임이었죠. 앞서 얘기했듯이 아타리는 미국의 놀란 부시넬이 1972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 비디오 게임을 위해 창업한 회사죠. 참고로 스티브 잡스가 이 회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뉴욕에 본사가 있습니다. 아타리라는 이름은 바둑에서 온 건데요. 아다리가 딱 들어맞는다고 하잖아요. 바둑에서 외통수를 일본어로 아타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아다리가 된 거예요. 이전의 게임기는 게임기 내에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게임기마다 게임이 다른, 즉 하드웨어마다 소프트웨어가 각자 장착되어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 아케이드, 이른바 오락실을 가야 했습니다. 당시 아타리 폰 게임기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동전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이틀 만에 기계가 고장나는 등 신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타리는 여기서 차가 나야 혁신을 이루는데 게임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아타리 게임기는 그대로 있고 게임 카트리지를 바꿔 끼워 넣어서 가정에서도 여러 종류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아타리 비디오 게임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사람들은 이 아타리 게임기 하나만 사면 마음에 드는 게임을 골라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이상 게임을 하러 먼 오락실까지 차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되었고 게임을 할 때마다 동전을 넣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200라는 가격에 출시되었음에도 100만 대까지 팔렸다고 합니다. 당시의 컬러 TV 가격이 $250인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즉 가정용 게임기의 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아타리 이후로 게임팩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해외에선 게임 카트리지라고 불렀죠. 이는 당연히 초대박이 납니다. 게임 시장 자체가 확장된 것이죠. 아타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타리 시스템을 공개하여 누구나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유행했던 게임팩의 시대가 온 것이죠. 문제는 게임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과거 게임기 하나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던 체계에서는 게임 하나의 연구를 많이 해야 했지만 이제는 게임을 쉽게 갈아 끼우는 시대가 되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게임 시장의 매력을 느낀 질 낮은 개발자들이 시장에 유입되게 되고 게임 완성도와 상관없이
질 낮은 게임이 속출하게 됩니다. 시장이 화랑이니 게임이 재미없어도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던 것이죠. 아타리 임원들 입에서 쓰레기를 카트리지에 넣어 팔아도 100만 장은 나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게임 시장은 돈이 넘쳤고 아타리는 그 한가운데서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아타리 신용카드를 만들자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문제는 이 질 낮은 게임과 아타리의 방만한 태도에 소비자들의 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타리는 이에 편승해 1982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흥행영화 E.T.를 게임화해서 출시합니다. 그것도 최악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말이죠.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게임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었죠. 이 게임을 개발하는 데 들인 시간은 자그마치 5주나 됩니다. 대학 레포트 잘 쓰려고 해도 5주는 걸리는데 돈 받고 팔 그래픽 창작물을 만들어내는데 5주라니 놀랍죠. 아타리가 이 ET의 판권을 2,500만 불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250억 원,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더 어마어마했을 금액을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지불하고 판권을 샀기 때문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조악한 ET 게임을 극찬했고 이 때문에 ET 게임팩은 미친듯이 팔려나갑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이었으니 그 매출은 몇 배가 됐겠죠. 문제는 이미 쌓일 대로 쌓인 소비자들의 분노가 최고 수준의 쓰레기를 접하자 폭발해버렸다는 겁니다. 재밌게도 스필버그는 자신의 최신 영화 작품 레디 플레이어 원 엔딩씬에 이 아타리 2800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삽입하는데요. 역사상 최초의 이스터 에그를 플레이해서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레디 플레이어 1은 수많은 게임 관련 팝컬처들이 수백 가지가 넘게 나오는데 그 중에 ET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질 게임에 지친 소비자들은 ET를 기점으로 폭발해버렸고 게임 구매를 멈추기 시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분노를 마구 표출하기에 이릅니다. 아타리의 ET 게임은 판매 부진뿐 아니라 반품 사태까지 일어나 악성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이후에도 질 좋은 게임을 개발하려는 게임 경쟁이 아니라 하나만 걸려라는 식의 유통 경쟁으로 변질되어 밀어내기식 판매가 빈번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게임 소매점까지 무더기 도산을 하게 됩니다. 북미 비디오 게임 업계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를 아타리 쇼크라 부릅니다. 아타리는 넘쳐나는 재고를 감당하지 못하고 뉴멕시코 사막에 게임팩을 파묻어버리기에 이릅니다. 아타리 쇼크의 영향은 직간접적으로 많지만 가장 큰 변화는 게임 시장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이 침체기를 박살내며 나타난 것이 바로 닌텐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야모토 시게루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재밌게 들으셨다면 저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